딥시크가 미국의 여러 가지 기업들을 엿을 먹였습니다. 과연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보이는 것이 진짜로 미국과 중국의 싸움인가? 이게 국가라기보다는 어떤 기업이냐, 어떤 기업이 주가 되느냐가 앞으로는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 경계가 된다. 많은 투자자분들이 원하시는 게 엔비디아 같은 걸 발굴해서 한 100배 올라 뭐 이런 걸 원하시겠지만 그 AI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건 이미 좀 지난 것 같고요. 다만 만약 그런 거를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데이터죠.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. 안녕하세요, 주식초등학교 여러분.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이시안입니다. 일단 딥시크는요, 다른 거보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그런 충격이었죠.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전에는 미국이 워낙에 많은 물량과 비용과 시간과 기술,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야, 이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없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근데 딥시크가 그렇지 않다, 이런 방법도 있다를 보여줌으로써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마치 서울대학교 가려면 저 압구정동, 대치동 같은 데서 막 그냥 과외 받고 컨설팅 받고 이런 친구만 가는 줄 알았는데,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치동에 입성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, 아니 저 시골 학교에서 그냥 하루에 8시간씩 자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한 친구가 갑자기 딱 된 거예요. 아니 저럴 수도 있어?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하면서, 근데 그 친구가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노트를 공개해버린 겁니다. 나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했으니 이걸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세요. 이게 오픈소스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, 전 세계인들이 야,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겠어 라는 그런 자신감을 북돋는 그런 사건이 된 것이죠. 수준으로 치면요, 근데 미국을 넘어서지 못해요. 왜냐하면 미국이 올라간 기술을 가지고 이 기술을 증류해가지고 여기서 뽑아먹은 거라,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었어 라고 해서 기술 자체로는 이것을 넘지 못하지만,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은 이런 기술을 갈 때 이만한 돈이 들었다. 근데 중국은 뭐 자기들 발표로는 200분의 1, 300분의 1이라고 하지만 또 따져보면 그렇진 않다고 해요. 그래도 미국이 든 만큼 돈이 들진 않았다는 거죠. 요만큼 들어가지고 요 비슷한 수준에 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충격이라는 겁니다. 일본에서 AI가 굉장히 좋은 게 나왔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, 다만 이게 있어요. 소프트뱅크 있죠.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와 같이 손을 잡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해가지고 미국에서 뭐 5천조짜리 사업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. 그리고서 얼마 있다가 일본으로 와서 또 샘 알트만과 손정혜가 같이 일본의 AI를 발전시킬 어떤 전략들을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요거랑 따로 일본 안에서 이걸 따로 발표해서, 일본으로 보자면 자국 내에서 뭔가 발전시킨다라기보다는 그렇게 그 외부로 갖고 들어와 가지고 그걸 일본에서 커스터마이징 한다라는 전략이 일단 우선적으로 나와 있는 걸로 보이고요. 그런 면에서는 한국도 좀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. 네이버와 카카오 이 두 기업이 이제 이걸 갈 수밖에 없는데, 카카오가 바로 그런 비슷한 전략을 썼거든요. 그래서 샘 알트만이 일본에 가서 손정이랑 같이 손잡고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며칠 있다 건너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 카카오 CEO랑 같이 이렇게 손잡고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,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어떤 그 GPT를 만드는 그런 전략이 있었는데, 그거보단 일단 오픈 AI와 같이 손잡고서 뭘 만들겠다라고 나섰습니다.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 걸 만들 거야. 소버린 AI라고 하는데 주권 AI라고 하거든요.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걸 만들 거야.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해진 의장이 복귀를 했어요. 한동안 이렇게 일선에서 써져 있다가 AI 때문에 복귀를 해가지고 나서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사실 전략이 두 가지로 갈리는데, 뭐 둘 다 그러니까 소버린 AI가 되면 좋고, 그전에는 어쨌든 이렇게 외부와 같이 손잡고 연합으로 하는 것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양쪽 다 의인이 있더라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정말 그 승산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사실 이런 거죠. 현재 거의 모든 다른 나라들도 보면 정부가 뭐 도와준다고 해서 잘 된다기보다는 거기서 기업들이 나와가지고 그 기업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. 그래서 기업들이 앞으로 축 치고 나가야 되는데, 한국에서는 역시 정치권의 문제가 제일 커요. 그러니까 뭐 지원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거라도 해주면 되거든요. 그게 뭐냐면 지금 많은 AI 기업들의 그 바람이 규제를 빨리 하든지 말든지 해달라는 거예요. 규제를 풀라는 게 아니에요. 왜냐면 규제가 아직 없어요. 별게 없으니까. 그럼 뭐가 문제냐?
내가 기껏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뒤늦게 규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. 그럼 이 서비스가 그냥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을 투자해서 뭘 하려면 규제 라인이 가이드가 정해지고 그래서 이거 되고 저거 안 되고 그럼 사업적으로 이걸 하는 게 맞겠다. 그런 게 보이면 이제 투자를 해서 뭘 할 텐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괜히 했다가 나중에 뒤늦게 규제가 생겨서 날아가는 거 아니야? 그래서 투자를 못 하는 것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원이 들어오면 물론 좋죠. 근데 그 전에 먼저 일단 규제가 생길 거면 빨리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.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정치권이 지금 같이 모여가지고 그 법을 만들고 규제를 만들고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바쁜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서 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. 그런 면에서는 지금 한국이 굉장히 좀 뒤처지는 그런 트랙에 올라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. 이런 부분들, 이런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돼야 되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. 2년 전쯤에 챗GPT가 화제가 됐을 때는요.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. 그게 뭐 명확한 정확한 통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LLM,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질 수 있는 나라, 실제로 가지고 있는 나라는 4개밖에 없다. 그래서 미국, 중국, 이스라엘, 한국이었거든요. 굉장히 앞서 있었다는 얘기예요. 왜냐면 그때부터 네이버가 이미 그런 걸 하고 있었으니까. 근데 2년 사이에 이게 확 역전이 됐습니다.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확 앞서가 버리고요. 한국은 거의 정체되다시피 했거든요. 왜냐하면 2년 전쯤에 뭐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서치 GPT를 우리도 만들겠다.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코GPT를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챗GPT가 나왔을 때 우리도 만들겠다라고 그때 바로 선언을 했어요. 근데 2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. 물론 네이버는 뭐 비슷하게 좀 만들었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안 나왔거든요.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지? 그래서 왜 정체됐지? 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.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기술적으로 어떤 지원이 없었다, 규제가 그렇다, 정치가 어떻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좀 복합되어 있지만 지금 보면은 맥킨지에서 그 세계적으로 AI 기술력을 측정해 가지고 이렇게 나눈 표 같은 것이 있습니다. 거기에 보면 한국은 상위 25% 안에 들어요. 근데 상위 25%인 거예요. 예전처럼 상위 5% 그런 건 안 되고요. 그 2년 사이에 좀 순위가 많이 떨어진 편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내가 뭘 물어보면 조합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답변의 성향과 매너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. 그러면 이쪽 나라에서 주로 쓰는 데이터, 저쪽 나라에서 주로 쓰는 데이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되게 아예 처음부터 톤이 다르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이 지식이라는 건 어느 정도 비슷하니까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그 나라별로 조금씩 달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가령 일본 AI가 있고 한국 AI가 있다. 그랬을 때 독도는 어디 땅이야? 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? 그러면 이거는 훈련의 결과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했지만 이런 대답이나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해야 돼. 이렇게 하면 안 돼. 라고 이제 훈련을 시키면 얘가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 나라에서는 이쪽 나라의 상식, 저쪽 나라는 저쪽 나라의 문화에 맞춰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요. 그래서 소버린 AI, 주권 AI가 필요하다라는 게 뭐 군사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막 이거 검색해서 뭘 얻어내는데 그런 상식들이 뭐 미국의 기초에 있다거나 중국의 기초에 있다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것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의식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걸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.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패권 전쟁이라고 해서 근데 사실 이거는 AI뿐만 아니라 뭐든지 그래요. 식량이 나와도 그렇고 뭐 당연히 핵무기 같은 것도 그렇고 다 나라별로 전쟁처럼 이렇게 자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AI가 특별하게 뭐 패권 전쟁을 더 일으켰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는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저는 이 과연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보이는 것이 진짜로 미국과 중국의 싸움인가 이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딥시크가 미국의 여러 가지 기업들을 엿을 먹였습니다. 왜냐하면 이따만큼 시간과 기술과 비용이 들었는데 요만큼으로도 그게 가능해 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우린 뭐 한 거지? 투자자들은 나는 어디에 투자한 거지? 이렇게 돼버렸거든요. 그러면 이 딥시크가 오픈소스 기술을 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시진핑이 가가지고 야 니네 이번에 미국 애들 좀 맛 좀 보이게 오픈소스로 다 공개해버려 이렇게 했을까요? 아니라고 보거든요.
그 중국에 4,000개 정도의 AI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거기 시진핑이 다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을까요?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이렇게 전략적이다라고 하지만 샘 알트만이 트럼프한테 전화해가지고 대통령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? 라고 상의를 했을까요? 결국 이 AI 전쟁을 주도하는 건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에요. 그리고 그 기업들은요. 사실은 얘네들은 국경보다는 이익에 더 움직이기 때문에 딥시크가 중국 거다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막 거부 운동도 일어나고 막 그러지만 여기 보면 MS라든가 엔비디아나 이런 게 딥시크를 기본 엔진으로 채택하고 있어요. 그 우리가 보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손잡고 뭘 하네?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는 같은 기업들끼리 이익이 맞으면 같이 합종 연행들이 일어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라기보다는 어떤 기업 집단이냐, 어떤 기업이 주가 되느냐가 앞으로는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그리고 전쟁을 그 세를 가져갈 그 중요 경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이미 여러분 한번 그런 거 보셨습니다. 언제 보셨냐면 샘 알트만이 트럼프랑 뭐 이렇게 해도 트럼프 취임식 때 스타게이트 하면서 야 트럼프도 막 AI 뭐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해서 붐을 좀 일으켰잖아요. 근데 바로 며칠 있다가 일론 머스크가 아유 걔네들 돈 없어서 안 돼 이런 식으로 초를 쳤단 말이에요. 그러면 같이 미국 안에서 얘도 미국 얘도 미국인데 왜 그랬냐? 서로 지금 경쟁 중인 거예요. 이쪽에서.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가 그러면 우리는 쟤네를 잡겠어라고 해서 그록3를 빨리 발표하잖아요. 여기도 되게 재밌는 일들이 있거든요. 그록3를 발표했을 때 일단 여기는 X 유료 사용자들한테 그록3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걸 발표하니까 샘 알트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.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발표해야 돼. 라고 하면서 딥 리서치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.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록3가 얼마 있다도 아니에요. 며칠 한 2, 3일 정도 한 다음에 이거를 무료로 풀어버려요. 이쪽 오픈 AI도 원래는 딥 리서치 기능이 $200짜리 유료 회원들만 이걸 이용 가능했었는데 이거를 $20짜리 플러스 회원도 한 달에 몇 번 정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가격을 낮춥니다. 그러니까 서로 막 야, 내가 공짜로 쓰게 해줄게. 이거는 내가 좀 싸게 해줄게. 이런 식으로 막 경쟁에 들어가 있어요. 유저로서는 굉장히 좋죠. 근데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 살을 파먹고 있는 경쟁인데 우리가 보기엔 미국, 중국이란 큰 틀을 놓고 보면 미국 안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이 정세가 잘 안 보이고요. 기업과 기업, 그리고 이 기업들이 누가 주도하는가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고요. 그게 일단 샘 알트만처럼 오픈 AI 진영이 있고 그리고 구글 진영이 있고 메타 진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하나 또 새롭게 치고 등장하면서 현재까지는 4개 정도가 이제 눈에 띄고요. 그런데 얘네들은 계속 이제 늘 수 있고 앞으로는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것이 이 패권 전쟁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엔비디아는요 이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아주 장기적은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. 그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폭락한 적이 있는데, 그러니까 최근에 엔비디아가 좀 주가가 떨어지는 건 엔비디아 자체 이슈보다는 미국 전체, 그러니까 트럼프와 미국 그 경기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좀 크죠. 근데 엔비디아 자체로 놓고 보면 엔비디아만 한번 그 폭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칩은 잘 나가는데 그 칩의 생산이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칩이 공급되면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 돈 좀 벌겠는데 했는데 발표를 들어보니 그런 칩은 잘 나가는데 주문에 비해서 우리가 생산을 못 하고 있다. 그러면 어쨌든 돈은 못 버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한번 폭락한 적이 있거든요. 말하자면 주문이 밀려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생산을 내가 해놨는데 재고가 쌓인 게 아니라 지금 주문이 밀려가지고 이걸 못 내밀고 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든 이 생산을 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. 그런 얘기가 되고요. 흔히들 이제 골든러시 때 금을 자꾸 파지 말고 곡괭이를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엔비디아가 곡괭이를 파는 데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다른 데들은 모르나요? 다른 데들도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다른 데들도 우리도 곡괭이를 만들어야 돼라고 하면서 칩 경쟁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곧 쫓아오면은 이 엔비디아가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면서 별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는데 엔비디아 노나요? 그 사이에. 네. 이 사람도 이렇게 할 때 놀지 않거든요. 게다가 기술력이 지금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내고요. 또 세계적으로 우리도 한번 해볼게 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 뭐 상위 한 25%, 30% 정도의 나라들만 AI를 하지만 또 AI가 퍼지면 퍼질수록 뭐 50%, 70% 나라들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. 이런 칩은 계속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고요.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또 쿠다라고 해가지고
AI 개발자들을 모아놓은 플랫폼이 있습니다. 여기에도 굉장히 개발자들이 익숙해져 가지고요. 엔비디아 걸 쓰는 것이 너무 익숙해진 상태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자들이 쉽사리 다른 거를 가지고 뭘 한다라고 하기에는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엔비디아는 여러 가지로 그 독점, 지금처럼 완전 독점은 아니겠지만 이런 지위가 그렇게 흔들리진 않을 것이다. 하지만 이제 한 뭐 20년 있다 보면 다른 데들도 뭔가 만들기 시작을 하겠죠. 그 자체적으로 그걸 쓰기도 시작을 하겠고요.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이게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 저는 애플이랑 비슷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초창기 애플이 스마트폰을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경쟁이 나왔을 때 그랬는데 어쨌든 애플은 지금 한 분야를 또 계속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. 세계 1위를 계속 다투기도 하고요. 엔비디아도 그런 식으로 독점적으로 엔비디아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 지금 애플 같은 위치 정도는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많은 투자자분들이 원하시는 게 엔비디아 같은 걸 발굴해서 한 100배 올라 뭐 이런 걸 원하시겠지만 그 AI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건 이미 좀 지난 것 같고요. 다만 만약 그런 거를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데이터죠. 단기적으로 보면 AI 다음은 데이터입니다. 왜냐하면 AI를 가지고서 우리가 뭘 움직이는데 한 2, 3년 지나면 기술은 비슷비슷해져요. 게다가 요즘에 오픈소스다 보니까 여기서 개발한 기술을 바로 이제 좀 알려주고 하니까 2, 3년 있다간 비슷비슷한 기술이에요. 그러면 여기서 성능 차이는 데이터에서 나는 거거든요. 이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, 그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런 싸움이 되겠고요. 그리고 뭐 또 하나 뽑자면 클라우드 같은 경우 여러분 그 넷플릭스가 잘 될수록 뒤에서 웃고 있는 건 그 아마존 웹 서비스인 거 아시죠? 넷플릭스의 데이터를 AWS에 넣고서 AWS를 쓰거든요.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자체적으로 안 하고 AWS랑 같이 합니다.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잘 될수록 그만큼 이 데이터가 많은 거니까 그 클라우드 업체인 AW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출이 높은 거예요. 게다가 이런 경우는 여기서 쓰면 쓸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. 한번 공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. 이러다 보니까 이런 클라우드, 왜냐하면 AI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초연결이 되고 더 많은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도 물론 뜰 수밖에 없겠고요. 그리고 전력회사라든가 이런 데들, 전력도 모자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뜰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걸 아예 넘어가지고 AI가 좀 지나면 그 다음 트렌드가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양자 컴퓨터죠. 이미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가 모락모락 피어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지금 어느 정도 개발이 됐지만 상업적이지 않다인 건데 이 상업성을 언제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냐. 이거를 최장으로 보자면 20년이라고 얘기한 이 젠슨 왕 같은 경우가 최장이고요. 한 몇 년 안에 된다. 이미 되고 있다.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한 5년, 10년이라고 보면 AI 이후에는 또 이렇게 양자 컴퓨터로 가지 않을까, 딱 이어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. 이게 정말 비즈니스 관점으로는요. 휴머노이드를 팔 수밖에 없어요. 자, 왜냐하면 AI 업체들이 이제 장사를 시작했어요. 기술을 막 쌓은 다음에 장사를 시작했는데 뭘 팔 수 있을까요? 구독 모델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하는데 그게 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 나오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 나오니까 이게 자꾸 퍼져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드웨어를 파는 게 좋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파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결국 아이폰을 팔잖아요. 그런 식으로 그러면 팔만한 하드웨어가 뭐가 있지? 근데 이거를 가령 AI를 엿다 넣는다.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넣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AI 업체가 좋은 게 아니라 스마트폰 만들던 업체가 좋은 거잖아요. 그 이 AI 업체와 스마트폰 만들던 업체가 일치하지 않고요, 현재. 그러니까 이 AI를 만든 데는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는 AI 기기를 따로 만들겠다는 말도 한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스마트폰과 뭐가 다르지?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AI를 넣어가지고 실체를 가지고 그걸 움직이게 하는 하드웨어적인 거, 상품이 될 만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휴머노이드입니다. 그게 이제 차에 들어가면 자율주행차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잡고 있잖아요. 그럼 AI 업체가 지금 뒤늦게 들어가서 뭔가 굿즈를 만들고 상품을 만들 수 있는,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게 휴머노이드란 말이죠. 그래서 가정에 거의 모든 AI 업체들은 휴머노이드 업체에 투자를 하거나 직접 운영하거나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두뇌에 AI를 넣고 그걸 가지고 저는 나중에는 지금은 휴머노이드가 한 대가 한 2천만 원 정도 되면 상업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파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. 그게 뭐 올해부터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가면 저는
약간 정수기처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계약금 내고 그럼 집에 들여놓으면 2천만 원을 통째로 내는 게 아니라 몇백만 원에서 집에 들여놓고 그 다음에 매달 업그레이드를 받는 거예요. 구독 모델로. 그러면 왜냐하면 얘가 이제 요리도 할 수 있다. 근데 이번에 한 2달 동안 특별히 안성재 셰프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안성재 셰프 레시피를 가지고 얘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. 그러면 그 2달 동안은 집에서 안성재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런데 그 2달 있다간 또 다른 사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. 그 구독 모델 자체가 그러면 이제 계속 돈을 받는 그런 비즈니스가 성립을 하잖아요. 전 나중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기를 파는 것이다. 그러니까 집에 자동차 하나 들여가세요. 이렇듯 아니면 내비게이션 처음 나왔을 때 길 다 알고 지도 있는데 누가 내비게이션 쓰는데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 새롭게 뭔가를 파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AI 업체들은 여기에 집중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생각을 해보시면 금융 트레이딩을 한다. 그 주식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도 단타 매매 같은 것들 많이 하시는데요. 예를 들어 한번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젠슨 왕이 어떤 그 포럼에서 양자 컴퓨터는 앞으로 상용화되려면 20년은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것 때문에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양자 컴퓨터주가 폭락을 합니다. 그래서 하루 만에 거의 반 이상 빠진 그런 데도 있었고요. 그런데 뒤늦게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뭐야? 왜 빠지고 있지? 내 주식이 왜 빠져? 들어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젠슨 왕이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. 그 뒤늦게서야 나도 내리려 했는데 이미 뭐 30-40% 빠진 상태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. 이게 만약 AI가 이 단타 매매를 하고 있다. 그러면 이런 되게 그 어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스피커잖아요. 이런 사람들 이 말 한마디 같은 경우도 이게 SNS에 올라오는 순간 얘는 인지를 하거든요. 그러면 이 발언이 있고 불과 10초, 20초 만에 빨리 판단해서 야 이건 악재다, 빨리 팔아야겠다 이렇게 판단해 낼 수 있단 말이에요. 이거를 사람이랑 경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저기 미국에 또 특히 이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잘 때 자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자고 일어나면 뭔가 뭐야 씨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이미 다 내려가 있어요. 근데 이거를 AI한테 맡기면 그래? 하면서 빠르게 이렇게 대응을 하잖아요. 그럼 사실 단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하는 의미가 없어져요. 전 세계 저기 어디서 그 무슨 국지전이 발발했다. 요거 하나만 탁 해도 그 국지전이 발발하자마자 한 5분 안에 반영이 다 됩니다. 그냥 끝나요, 이게.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간이 할 의미가 없어진다. 그런 식으로 뭐 장기적인 그런 것도 그렇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. 최근 들어 많은 은행들이요.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그렇게 쓰는데 좀 단기적으로 운용을 할 때는 AI를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조정을 할 때는 또 사람 전문가가 같이 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그런 식으로 또 그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는 있겠죠.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 AI가 패턴을 분석하고 빠르게 그것들 대응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얘한테 어떤 그 활용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다라는 겁니다.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죠. 뭐 사건 하나가 갑자기 탁 났어요. 근데 AI가 이거 팔아야 돼 팔았어요. 이게 약간 움직임이 툭 떨어지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다른 데들이 우와 해가지고 순식간에 그러니까 AI한테 이걸 맡겨놓으면 순식간에 폭락이 별거 아닌데도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사실은 AI가 해도 완전한 예측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다만 지금 사람들이 뭐 필요한 예측이나 이런 것들은 얘가 훨씬 잘하지만 AI가 들어오기 때문에 생겨나는 불확실성도 또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 부동산 시장은 여기 재밌는데요. 오픈 AI 샘 알트만 그 챗GPT의 아버지이죠. 샘 알트만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부동산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왜냐하면 AI가 가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거라는 거죠. 주식이나 이런 건 그 회사가 뭐 AI가 들어가서 어떻게 되고에 따라서 막 이렇게 그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AI가 아무리 뭘 해도요, 땅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. 줄어들지도 않죠. 그러니까 이거는 AI가 뭘 해도 땅 자체가 뭐 움직이거나 여기 영향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AI 때문에 생산성이 늘어나면 좀 풍요함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땅은 한정돼 있으니까 오히려 그 부가
땅을 사는 데 쓰일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샘 알트만이 그런 예측을 했더라고요. 뭐 그러고 보니까 그래도 이제 좀 지금도 유휴 땅, 노는 땅들은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좀 가지고 싶어하는 땅 그런 데들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.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데이터일 수밖에 없는 게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잘못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백화점 임직원 강의를 갔었는데 백화점에서의 고객 데이터는 어떤 걸까요? 많이들 그러면 고객 정보 뭐 그런 것들 심지어 뭐 그 계좌번호 뭐 이런 것까지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. 사실은 그런 것들은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고요. 우리가 원하는 건 고객의 행동 데이터입니다. 가령 예를 들어 백화점에 왔는데 비가 올 때는 사람들이 주로 뭐를 사더라 라든가 아니면 뭐 식품 코너에서 자글자글 튀김 소리가 들리면은 사람들이 그 튀김을 사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행동 데이터거든요.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도 아닙니다. 이거를 내가 수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데이터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.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 넷플릭스를 예를 들 수 있는데 넷플릭스가 나의 취향에 맞춰서 영화를 추천하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 넷플릭스에 별점 줘본 적 있으세요? 4.5점? 별로 없으실걸요? 그렇죠? 얘가 내 취향을 어떻게 알죠? 내가 그 영화를 본 거를 가지고 알 수 있잖아요.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. 뭐까지 하냐면 그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그만둔 것까지 알고요. 몇 분에 그만둔 것까지 알아요. 얘는 보다가 7분 정도에 그만뒀다. 얘는 보다가 뭐 한 90 몇 분까지 갔다. 그럼 90 몇 분까지 간 거는 얘 계속 보고 싶은 건데 일이 생긴 거고요. 7분까지는 이건 도저히 못 보겠어. 이런 거거든요. 그만둔 시점에 무슨 장면이다까지 압니다. 그러면 이걸 다 종합해서요. 이 사람이 이거 보니까 이런 썸네일에는 반응을 하는데 또 여기 보니까 피 튀기는 걸 싫어하네. 피 튀기는 장면마다 그만뒀네. 그러면 이 사람은 고어한 영화를 싫어한다 해서 그걸 빼버리는 거죠. 아니면 뭐 특정 배우를 싫어해? 아니면 특정 배우를 좋아해? 이런 것들까지 이 사람의 행동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넷플릭스가 IT 기업 취급을 받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뭐 백화점 예를 들었지만 백화점에서 그런 행동 데이터 나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고객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행동 데이터 이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. 그러면 뭐 F&B만 해도요. 이번에 비가 올 때는 이 음식이 많이 나가고 이 음식은 적게 나가. 그럼 아예 AI가 처음부터 오늘 비 오는 날이니까 발주 자체, 재료 발주 자체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재고 관리, 음식 남아가지고 그런 일도 별로 없어지죠. 네,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연동이 돼서 이런 유용한 데이터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, 그리고 이게 유용하다는 걸 누가 먼저 발견하느냐, 뭐 이런 것들의 싸움이 앞으로는 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데이터가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AI 초창기입니다. AI 초창기에는요,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. 굉장히 잘 나가던 기업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고, 생각지도 않던 기업이 갑자기 치고 올라올 수도 있는 게 초창기니까 지금은 그 안정성을 좀 버리시고요. 이걸 하면은 내가 뭐 장기적으로 뭘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해놓고 장기적으로 기다리겠다.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이 되지만 뭐 한 5년 있다가 보니까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또 칩 회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뭐 우리는 우리 걸 쓸 거야. 성능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너무 장기적이라기보다는 한 중기적 정도로 보시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좋은가? 편리함을 제공하는 기업보다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서비스를 가진 기업들에 주목하세요. 그러니까 편리함을 제공하는 건 가령 뭐 영어 회화를 해준다, 아니면 영상을 만들어준다 이런 업체들은요. 왜냐하면 그 다음에 더 편리한 거, 그 다음에 더 편리한 게 나오면 바로바로 바뀔 수 있거든요. 근데 불편함을 제공하는 거,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막아줄 것인가, 뭐 딥페이크 영상을 어떻게 막아줄 것인가, 이거는 사실 편리함 문제가 아니라 불편함을 제거하는 거거든요. 이런 서비스들은 계속 갑니다. 그리고 했는데 효과적이면 그게 더 성능상 사용성이 더 좋을 필요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 서비스에 내가 관심을 갖는다, 어떤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편리함을 제공하느냐, 불편함을 제거하느냐를 가지고서 불편함을 제거하는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보다도 오래 갈 것이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종목 상담,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MTNW. QR코드 찍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무료로 참여하세요.